네, 안녕하세요. 이게 소개받은 잘 들리나요? 이 정도 목소리로 해도. 잘 들립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조금 더 크게 이 정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김헌성이고요. 현재 의료정보 소개해 주신 대로 의료정보학교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도 간호학과에 계시니까 다 의료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 뭐 코비드 19로 인해 가지고 뭐 원격으로다 비대면 진료다 이런 거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이쪽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간호사분들이 혼자 보는 것 이외에도 이제 이쪽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환자 진료 보는 데 있어서도 이 PGHD 개념 아직까지는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이쪽 분야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 보면 향후 이제 5년 이내에 아마 크게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분으로 따지면 저희는 이제 환자 케어를 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하겠지만, 4학년, 3학년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3학년입니다. 이 정도 분야도 있다. 아마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어쨌든 특수내 지금 주신. 죄송한데 그 마이크가 아마 옷에 닿으면서 계속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같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살짝 지금 조금 어떤가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괜찮아요? 머리카락이 항상 닿으면 지금 엄청 지직거려서 네, 요거를 살짝만 들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리나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을 하겠고요. 사실 이게 환자율의 건강 데이터, PGHD, 다시 이야기 드리면 약간 좀 생소하신 개념이긴 하겠지만, 이게 저희 카톨릭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과정입니다. 한 학기 과정이라서 꽤 긴 시간이긴 한데, 오늘 어쨌든 90분 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호학과라 그래가지고 제가 간호학과 사진을 좀 따왔는데 별로 이쁘지는 않네요. 이게 모양이 되게 난잡하고. 어쨌든 PGA, 커서도 혹시 보이시나요? 커서가 안 보인다는 팀들이 있던데. 음. PGHD,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는 개념이고, 환자들이 직접 생성해낸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고, 오늘 90분 동안 알려드릴 내용은 인트로덕션, 굉장히 이제 그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이런 분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도 이 PGHD 개념이 조만간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지상 교수님 소개시켜준 대로 지금 현재 내분비내과 교수고요. 진료를 보고 있는 교수고, 이제 곁다리로 지금 의료 정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본분으로 따지면 환자를 제대로 보는 게 가장 저희들의 본분은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붙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의학 용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어들이 많아요. R 프로그램, 뭐 스마트 헬스케어, 뭐 빅데이터란 말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CDW, 원격 진료, 원격 의료, CDM, CCM, CDSS 굉장히 다양한 IT 용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꼭 배워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도태되냐, 뒤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9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과연 배워야 되냐, 안 배워야 되냐,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인트로덕션 이야기를 드릴 거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배울 필요는 없고, 아까도 지속적으로 제가 반복하지만, 저희는 의료진이거든요. 굉장히 근거 기반으로 뭐 이상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공부하고 계신 뭐 해부학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학문 쪽, 간호학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많고요. 그거 이외에 이런 분야들이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트렌드 정도만 알아두시면 아마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질문을 받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정석은 아닙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워낙 그 갑론을박이 많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하나의 그 제 개인 의견일 뿐이고, 다만 제가 조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고요. 실제적으로 임상 쪽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분비학회, 당뇨병학회, 심리혈관 질환을 하고 있고, 정보 쪽에서도 이제 뭐 의료정보학회나 정보의학 인증, 방문케어 이런 쪽에 양쪽을 걸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트렌드 정도를 읽는 데 있어서는 남들보다 조금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보건정보통계학회에서 통계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강론 들어가고 있고 의료계에도 결국은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에서 이제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개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명확한 영어 표현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라지 데이터죠. 사실 그 논문 같은 거 쓰다가 영문 교정 맡기면 빅데이터라는 표현 쓰면 라지 데이터로 교정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잘못된 단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마케팅적인 용어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있고 의료에서는 잘 아시지만 의료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래 리얼월드 데이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뭐 그거는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가 될 거고 의료계에서 이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 분야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네 가지 빅데이터 분야가 실제적으로 의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 그런 쪽에 되고 있어서 사실 의사뿐만이 아니라 저의 그 대학원 과정을 보면 간호사분들도 이 네 가지 빅데이터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집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EMR 데이터. EMR은 그 전자 차트입니다.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해서 이제 의사분들과 이제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보고 이제 기록을 하는 데이터가 EMR 데이터고요. 현존하는 네 가지 빅데이터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뛰어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고요. 그 증상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고 이후에 추적 검사를 해보니 뭐 사망하더라 좋아졌다더라고 하는 한 명의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병원의 진료 기록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맞춤형 치료, 개인 치료 뭐 이런 걸 표현을 하면 이 EMR 데이터, 병원 진료 기록 차트 데이터가 가장 신뢰도가 높고 명확하고 정확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사실 많은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병리사, 뭐 운동 처방사, 영양사분들의 그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연구를 이 병원 진료 기록 정보 데이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이제 공공정보 데이터입니다. 하시는 것처럼 뭐 심평원이 데이터를 개방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데이터를 개방했고 뭐 기후정보, 역학정보 데이터를 다 포함을 했죠. 이거는 샘플 사이즈로 보면 정말 빅데이터입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푸른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1,000만 건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는 기준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1,000만 건 진짜 빅데이터가 되겠죠. 이 샘플 사이즈만 가서 빅데이터니까 이것만 분석해도 환자의 개별 맞춤화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공정보 데이터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예측 모델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건강관리 데이터를 관여를 하려면 사실은 그게 환자 중심의 데이터가 모였어야 되는데 이 공공정보 데이터는 환자 중심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청구용 데이터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 나라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쌓여져 있는 청구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은 샘플 사이즈와 이제 신뢰도가 많다라고 포함되어 있는 이 EMR 데이터와 이제 클레임 데이터 이게 이제 의료계의 가장 큰 주축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누구냐? 딥러닝을 하는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이제 과장된 작업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고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라고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이제 주 역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료인들의 개입이 필요한 이 두 가지 영역이 이제 EMR 데이터와 클레임 데이터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전체 정보, 지노믹 데이터, 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내용이고요. 안젤리나 졸리 얘기 들으셨죠? 유방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더라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많아서 엄마도 아마 유방암인가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유방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자, 이 갑론을박이 많았죠. 과연 그 유전체 정보 데이터에 나온 위험도가 과연 정확했나, 정확하지 않았나, 암이 아닌데 수술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아닌가. 뭐 그런데 뭐 성형외과에서 성형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자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게 지노믹 데이터입니다. 다만 아직 지노믹 데이터는 너무 그 연구하는데 비용도 많이 비싸고 연구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해서 향후에는 뭐 사람도 하나의 뭐 동물이다.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하면 정말 정말 뛰어난 데이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먼 시일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남은 게 라이프로그 데이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PGHD고요. 자, 의료 정보를 하는 사람들이건 현재 임상에 존재하는 뭐 의사건 모든 사람들이 이 EMR 데이터건 크레임 데이터건 지노믹 데이터는 결국 이 라이프로그 데이터로 합쳐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라이프로그 데이터, 페이션트 제너레이트 헬스 데이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면 만보기 얼마 걸었는지 측정이 제대로 되죠. 그게 이제 스스로 생성된 데이터. 그게 PGHD고요. 집에서 측정하는 혈당기,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기. 즉 병원 밖에서 측정하는 모든 데이터를 라이프로그 데이터, PGH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죠. 사실은 병원에 우리가 얼마나 가냐. 뭐 아무리 만성질환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알았던 사람들도 병원은 보통 3달에 한 번 갑니다. 암 환자들 많이 가봐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요. 보통은 3달에 한 번 가는 게 보통인데 3달에 한 번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하는 그 검사값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건강 이렇게 3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검사하는 데이터로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 못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365일 중에서 4번 병원 가서 측정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그거는 맞춤형 개별화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병원 밖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병원 밖의 데이터.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만보기 매일 측정이 되잖아요. 체중의 감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집에서 매일 체중 측정하면 체중 패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병원 밖, PGHD의 다른 개념은 병원 밖 데이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고 병원 밖의 99점 데이터, 내 건강 데이터는 99.9%는 병원 밖에서 생성이 된다. 그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야 정말 맞춤형 치료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PGHD 개념은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요. 나중에 EMR 데이터건 지노믹 데이터건 클레임 데이터가 이 PGHD하고 합쳐져야 정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돼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 PGHD라고 하는 병원 밖 데이터, 집에서 측정하는 데이터,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GHD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디지털 스퀘어,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원격 의료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있죠. 원격 의료, 원격 진료도 결국 집에서 진료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진료를 보겠다는 얘기는 집에서 원래 병원에 오시면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상담을 받지만 원격 의료, 원격 진료는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언가를 측정하려면 결국은 PGHD, 집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 의료, 원격 진료, 뭐 디지털 헬스, 비대면 진료 모든 것들이 이 PGHD하고 합쳐질 거고 또 최근에 원격 의료가 이제 의료 4대 악법으로 지금 뭐 많은 투쟁과 데모를 전공의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는 궁극적으로는 되게 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 뭐 찬성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PGHD 말씀드릴 내용은 그거고 이 PGHD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 스마트 헬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하면 자, 이게 1965년이고요. 그 1965년도에 나온 일간지고, 요건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제가 우리 이지상 교수님하고 띠동갑이거든요. 근데도 저는 74년생. 그러면 이지상 교수님 나이가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때 미래를 예측한 것들을 보면 현재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한 거, 전자신문, 에스컬레이터, 소형 TV 전화기, 집에서 요리하는 거, 백종원 TV 하듯이 집에서 원격 진료 공부하고 다 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원격 의료,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입니다. 보시면 집에 누워 있고요.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으로 의사가 이제 치료를 받게 해주죠. 보시면 여기 청진기가 달라붙어 있어서 여기서 특정을 해줍니다. PGHD의 개념이 지금 65년도부터 존재를 했고요. 1991년도 예,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정말 그때는 카드가 없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무겁게 돈 갖고 다닐 필요 있나 카드를 갖고 다닌다. 서울, 부산 2시간 이루어졌죠. 집에서 HD TV 볼만하다. 홈쇼핑하고 화상회의하고 홈쇼핑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의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났던 거고 현실 감각이 있었던 거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것들은 원격 진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똑같죠. 환자는 이렇게 돼 있고 환자에서 통증기가 들어와 있고 집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보고 청진을 해주죠. 자, 요 원격 진료, 원격으로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제 2020년의 이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뛰어난 상상력이지만 굉장히 현실력이 있는 감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 PGHD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이 원격 의료, 원격 진료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헬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헬스가 이게 주가 되는 건데 큰 개념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그러니까 간호사의 입장으로 보지 마시고 환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집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센서,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병원에서는 피검사를 하시잖아요. 피검사를 하고 결과를 상담하는데 집에 있으면 피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측정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 무언가가 바로 이 디바이스 센서입니다. 혈당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혈압기가 될 수도 있고 혈당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집에서 매일매일 측정하는 혈당과 혈압이 세 달어치가 쌓이면 이 부분의 트렌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병원에 세 달에 한 번 가서 사람 많은데 줄 서가지고 혈압 재는 거 부정확하거든요. 집에서 재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혈압은 병원에서 재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가이드라인에. 집에서 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혈압을 잴 수 있는, 혈당을 잴 수 있는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 만보기, 최근에는 이제 심전도기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디바이스 이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사와 환자들 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화상 TV면 화상 텔레비전이 필요한 거고요. 화상 전화로 하겠다 그러면 전화기가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환자들이 이 혈당기나 혈압기를 통해서 측정된 이런 값들, 혈당 값들이 저장되어지고 보여지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 혈당기 하나 있다고 이게 원격으로 원격 진료 되지 않아요. 그게 의료진들과 공유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디바이스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검사 값들을 보고 이제 의사들이 보고 어제 혈당이 높네요. 어제는 저녁 혈당이 높네요. 뭐 드셨어요? 요즘에 뜀뛰기를 잘 안 하시네요. 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이 세 가지를 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에는 센서와 플랫폼과 메디컬 피드백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해야 명확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말하는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여러 가지들이 이 센서와 플랫폼과 메디컬 피드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요것만큼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념의 타이 어쨌든 우리는 의료진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한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제가 센서와 플랫폼과 메디컬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 메디컬 피드백이 불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병원에 오지 않고 의사가 처방하는 게 지금 뭐 코비드-19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센서와 플랫폼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그 핸드폰 켜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디지털 헬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메디컬 피드백 의료진들의 접근은 없죠. 접근이 없다는 얘기는 센서와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헬스가 아직까지는 트렌드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헬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메디컬 피드백이 들어가면 그때는 헬스 케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헬스 케어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센서와 플랫폼만으로 디바이스와 플랫폼, IT 영역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헬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의료진들이 직접 개입해서 좋아요, 나빠요라고 하는 개념이 헬스 케어의 개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마치 약으로 따지면 건강보조식품이냐 혹은 쓰고 있는 실제로 처방받는 약이냐에 따라 달라요. 건강보조식품은 아시겠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도 가능하고요. 그냥 보조제로 복용하는 거고 절대 어떤 거에 임상적인 효과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개입하면 다른다라는 개념이죠. 단순히 이 매지컬 피드백 없이 현재 나와 있는 센서와 플랫폼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료진과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 진료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2012년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싸움이 있던 얘기인데요. 보시면 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격 진료가 시작되면 오진의 법적 책임은 누가 지냐? 의사가 지지만 결국 나빠지게 된 거는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반대한다라는 것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먼 동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을 오냐? 원격 의료로 하자.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라는 표현을 써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놓고 의사협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교묘합니다. 원격 진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원격 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개념 양쪽 다 옳아요. 옳은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제 디지털 스퀘어는 세 가지 디바이스와 플랫폼과 매지컬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쪽에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오래된 슬라이드긴 한데 이해 잡는 데는 좀 좋아서 말씀을 드리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개념이고요. 원격 의료라는 개념 안에 이제 원격 진료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진료라는 거는요 사전적 정의로 보면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마주 봐야 돼요. 마주 봐야 되는데 앞에 원격이 달라붙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라도 얼굴을 마주 봐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즉 뭐 화상 TV를 통한다든가 화상 전화를 통한다든가 무조건 대면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원격 진료고요. 원격 모니터링은 그냥 관찰하면서 관여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격 진료라는 개념은 보통 우리가 세 달에 한 번 병원에 오시잖아요. 세 달에 한 번 병원 오는데 오케이 병원에 와서 약물 처방을 받죠. 약물 처방을 받는데 오케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오지 않고 그냥 화상이나 텔레비전으로 내가 너한테 처방을 해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원격 진료의 개념이고요. 정말 병원 안 와도 되죠.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세 달에 한 번 병원에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서 약을 처방 받아야 됩니다. 다만 병원에 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내가 생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원격 진료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약을 처방해 줄 수까지 있고요. 원격 모니터링은 약 처방은 안 됩니다. 기존에 오는 병원 방문은 똑같이 유지하되 병원에 오지 않는 방문 기간 동안에 계속 전화해서 상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화 두 편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거는 원격 진료고요. 007이 지금 독국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센서를 달았습니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센서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넘어갔죠. 센서와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플랫폼을 통해 올라가면 이제 매지컬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의사들끼리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 저렇게 주사기 찔러서 목혈관에 찔러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고 찔렀죠. 매지컬 피드백에 따라 환자가 반응을 한 거고 버튼을 눌렀는데 실패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러진 케이스인데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의사협회에서 원격 진료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정말 걸맞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센서가 있었죠. 독극물 없고 센서를 꽂아서 독극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것이 이제 전송이 돼서 플랫폼 안에 저장이 됐고 플랫폼을 보고 의사들끼리 이제 전송을 하죠. 근데 현재 이 원격 진료가 아직까지 이제 채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지가 너무 큽니다. 방금 요 중간 제가 잘랐는데 의사들끼리 싸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었고 지금 이제 환자 의사가 이 007이 하란 대로 버튼을 눌렀는데 사실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러면
그러면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의 잘못이냐, 조작 버튼을 잘못 누른 007의 잘못이냐, 이 디바이스 회사의 잘못이냐, 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병원에서 옛날에 한번 있었던 일이긴 한데 군함에다가 이런 원격 진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와이파이가 안 돼서 지지직거려서 좀 문제가 생겼다. 자,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니까 이 부분만 보면 의사협회 이야기가 맞아요. 이게 의사의 책임은 의사가 지게 돼 있고요. 최근 판례에 의하면 이 원격 진료나 이런 거는 간호사분들도 컨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간호사분들의 잘못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잘못 눌렀고 잘못 설치한 건데 온전하게 의사들의 책임이 가는 거고 책임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사망했을 때 고스란히 환자한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면을 봤을 때 원격 진료는 언젠가 되긴 할 겁니다만 현재까지 법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정비된 이후에 시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의협의 말이 굉장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원격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가면 좀 다릅니다. 원격 모니터링은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죠. 근데 이제 양변기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주로 소디움, 나트륨을 측정하는 센서가 달려 있고 쉬알 많이 하니까 소디움이 측정이 돼요. 소디움은 짠 거 많이 먹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짠 음식 많이 먹을 때 나오니까 센서가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죠.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서 매지컬 피드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사는 아니고 영양사거든요. 영양사가 이제 피드백된 플랫폼을 보고 어저께 나트륨, 소듐이 많이 나왔더니 너 어제 짜게 먹었구나. 오늘 식단은 짠 음식을 배제하겠어라고 하는 메디컬 피드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격 모니터링에서는요, 약물의 처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 달에 한 번 병원에 오는 건 그대로 유지하되 병원에 오지 않는 생활 속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 원격 모니터링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지방간, 비만, 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같은 이 만성질환 환자한테 굉장히 특화된 상황이고요. 이런 건강관리 시스템은 사실은 유지가 되면 될수록 좋죠. 근데 이 영역에서는 의사의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간호사나 영양사나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의 관리이기 때문에 세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의료진들 외에 이 중간 과정은 간호사가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원격 모니터링은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격 의료, 그러니까 원격 모니터링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원격 진료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거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의료진과 의협이 싸우고 있는 거, 의협과 복지부가 싸우고 있는 것은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의 개념이 혼재돼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론을 이슈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아마 어쨌든 여기 계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원격 진료는 저도 이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위험의 소지가 있고 원격 모니터링은 적극적으로 활성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이 원격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센서와 플랫폼과 매지컬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센서 여기서 측정되는 소디움 그리고 뭐 혈당, 혈압, 만보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PGHD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지금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PGHD라는 개념은 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와 원격 의료 개념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 PGHD의 개념은 그 있기는 한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두각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센서와 플랫폼과 매지컬 피드백 중에서 매지컬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매지컬 피드 이거는 의사들의 매지컬 피드백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간호사, 영양사, 운동차방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원격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료진, 이 매지컬 피드백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헬스케어가 아닌 헬스 개념의 센서와 플랫폼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IT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의료기기에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만히 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자,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PGHD, 의료기기가 발달하니까 이제 PGHD라는 개념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 생성되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는 IT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의 도움 없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메디컬 피드백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의료진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케어에 좀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의료진들이 관심이 없는 사이에 뭐 영양사, 운동처방사는 의료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로 이제 봤을 때 그런 분들의 역할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만으로 메디컬 피드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나왔냐면 지금까지는 메디컬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지션, 의료인으로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닥터 개념으로 들어갔지만 의료진 드라이브 메디컬 피드백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 드라이브 메디컬 피드백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제 IT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한 게 사실이에요. 나는 이제 의사들의 도움 없이 의료진의 도움 없이 데이터 분석만으로 메디컬 피드백을 하겠다라는 이제 주장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단순히 우리의 입지를 줄여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은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의사들은 이미 라이센스를 받고 검증받은 사람들이 메디컬 피드백을 하는 것과 데이터 분석만으로 한 메디컬 피드백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데이터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스마 폴스라는 얘기고요. 자, 천식기를 봅니다. 천식기를 보는데 천식단에다가 이제 GPS 시스템을 달아버렸고요. 이 시스템을 달아서 환자가 칙칙 누를 때마다 본사의 어떤 지역에서 칙칙 뿌리는 것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넘어오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 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환자들이 많이 뿌린다라는 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기를 이 지역에는 분명히 에어 pollution이 있다. 굉장히 안 좋은 뭔가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알람을 줍니다. 이쪽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야. 준비해, 조심해, 특별히 준비해.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메디컬 피드백을 주기 시작해요. 전형적인 데이터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의료진의 역할은 없습니다. 간호사의 역할도 없고요. 영양사, 운동 처방사에 없어요. 오로지 데이터만 가지고 메디컬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지털 의료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헬스 케어가 되는 이제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망합니다. 요것도 요 아스마폴리스도 이게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약회사는 많이 뿌려야 장사가 되는데 예방적으로 뭔가를 해주다 보니까 환자들이 안 뿌리기 시작했고 이쪽 안 가고 안 뿌리니까 안 팔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어쨌든 이 PGHD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가 PGHD가 돼요. 혈당기, 혈압기, 여러분들이 걷는 만보기, GPS 시스템,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올리는 글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조차도 PGHD가 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가 되면.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고, 자, 이 웹사이트에 정리를 하면 환자로부터 생성된 데이터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기록이 되고 모아진 데이터 모든 것들 헬스에 관계된 거라면 모두 PGHD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 블로그에 올린 데이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 일기를 쓰건 뭐 내 증상을 쓰건 내가 어떻든 일기를 쓰건 모든 것들이 이제 PGHD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내 생활 패턴과 식이 패턴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한 무언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 차이점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PGHD는 양쪽에다 관여가 되긴 하지만 주로 원격 모니터링에 특화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환자 데이터가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달에 한 번 병원에 와서 혈압 측정한 거 피 검사한 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임상에 오시면 알겠지만 3달에 한 번 오는 병원에서 피 검사한 것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 환자분들은요, 3달 동안 그냥 막 생활하시다가 병원 오기 일주일 전부터 건강관리를 딱 해요. 건강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한 데이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증, 뭐 암,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경증 같은 이런 질환들로는 측정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밖의 데이터, PGHD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이제 이런 개념에서 생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급성 질환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정도 알러지 정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개념을 훨씬 더 도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PGHD가 활용화되기 위해서는 그 디바이스들이 1인 1 디바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스마트폰이야 이제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혈당기나 혈압기는 현재는 뭐 온 가족이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는 라이센스를 받은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환자하고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 데이터, 환자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할 것이고 어디까지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냥 아무 혈당기나 써가지고 나온 검사 그것도 PGHD는 맞지만 그걸 가지고 나온 분석값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의 지금 최근 역할은 어떤 데이터가 좋은 거며 어떤 데이터가 좋지 않은 거며 어떤 분석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아마 새로운 직업의 영역이 새로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없이 생겨나는 PGHD와 수없이 생겨나는 이 의료기기 그리고 수없이 생겨나는 이 분석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 여전히 지금 현재도 식약처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허가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많이 나아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의료기기들도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확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측정한 데이터들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2015년도에 나왔던 페이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기입니다. 혈당기와 혈당 측정한 값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요즘에 당뇨 혈당 관리 앱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앱들에 관계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앱이 굉장히 불편하고 나쁘고 뭐 불안정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에러도 많고 그러면 오히려 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혈당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디지털스 IT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나하고 맞아야 그게 좋은 거지 무조건 쓴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뭐 건강관리에 뭐 헬스클럽 이렇게 해서 보면 운동 관련 앱도 굉장히 많은데 그 운동 관련 앱 잘못 사용했다 허리 오히려 다쳤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임산부 운동 프로그램도 오히려 안 좋았다라는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들을 구별해 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실제적인 의료진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평론인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평론이.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 디지털 스퀘어, PGHD 뭐 이런 개념이 많고 이게 이 데이터 분석하는 게 이제 데이터 드라이브이냐, 의료진 드라이브이냐 여러 가지 의료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니고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집에서 측정하는 혈당기가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앱이 플랫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해 이제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앱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현재까지도 건강관리 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것들은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은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영양사분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가 잘못했다고 허리 삐는 분들도 많고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원격 모니터링으로 돌아오고 디지털 헬스로 들어오고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이런 앱들이 많아지고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플랫폼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앱들도 많고 안 좋은 디바이스들도 많아서 안 좋은 건강 관리 결과를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근거가 확실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디바이스와 너무 좋은 앱이다. 건강관리 좋다라는 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앱을 실제적으로 3달, 4달 쓰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플워치 뭐 이런 것들도 6개월 이상 지속 사용하는 경우가 50% 미만이라는 이미 근거가 다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데이터, PGHD 이게 데이터가 단순히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건강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PGHD는 많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쌓이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F같이 깔고 못 깔고 한다 하더라도 한 3달 정도 지나면 재미없다. 데이터 드라이브는 메디컬 피드백의 가장 큰 단점은요. 재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터치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많이 걸었습니다. 건강 관리하세요. 뭐 하세요. 이건 이제 스팸으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고 가치가 안 되니까 결국 안 쓰게 되는 거고 안 쓰게 되다 보니까 또 가치가 없는 거 이런 식의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PGHD 언론적으로 뭐 말론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생성돼서 좋아요라고 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PGHD, PGHD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거에 휩쓸려서 쌓이고 다니는 건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제 FDA에서도 이렇게 많이 쌓여지고 있는 PGH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에저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 SAMG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단어고요. 환자들이 생성해내는 이 PGHD를 어떻게 분석해서 환자들한테 올바른 메디컬 피드백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AI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 에저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 요 역할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뭐 깊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의료계 밖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환자한테 서비스해 줄 것이냐라는 많은 부분이 이미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반의 이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용률은 높지 않다.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 거냐도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가치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온 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예요. 역사가 깊죠. 계속 뭐 이렇게 흘러 들어가다가 디지털 헬스까지 나왔고 디지털 헬스 나오면서 디바이스와 메디컬 피드백 나오고 막 나오고 있다가 결국은 안 써요. 결국은 안 쓰니까 원격 의료건 원격 진료건 디지털 헬스건 옳다 그렇다 떠나서 환자들이 안 써요. 안 쓰니까 왜 안 쓸까를 또 고민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니까 결국은 가치가 제공이 안 된다. 그냥 나는 병원에 가면 돼.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재미삼아 6개월은 차볼 수 있지만 1년 이상은 안 차. 자, 이런 식의 가치가 제공이 안 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이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로 환자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ADHD 환자 막 그 불안한 환자들한테 앱으로 해주는 것도 디지털 치료제고요.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 막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앱을 켜가지고 막 명상 자극해줘서 담배 피는 걸 잠깐 잊게 하는 것도 디지털 치료제고요.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계나 어쨌든 뭐 폭력적인 이한테도 온화한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 다 디지털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고요.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도 치매 게임 있죠. 1번, 2번, 3번 막 눌러서 계속 머리 쓰기. 그것도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까지의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디지털 대체제로 지금 튀어나온 게 디지털 치료제인데 디지털 치료제는 개념이 이래요.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야 되고요. 기존의 디지털 헬스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 현재까지의 디지털 개념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뭐 백화점이나 핸드폰 가게에서 기계 사고 앱 깔고 스스로 관리를 했다라는 개념이 디지털 헬스면 디지털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디지털 헬스가 의학적인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의사가 직접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의사가 환자를 딱 보고 너 운동해야 된다. 헬스클럽 갈 시간은 없다라고 하면 검증된 앱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야, 너는 이런 운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이 앱 중에서도 이런 앱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이용해. 이걸 이용하려면 이런 디바이스가 필요해. 이런 애플워치를 사서 이런 운동을 하라고 이제 의사가 직접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개입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방문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계속 환자들이 올리는 그런 값들을 간호사 영양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이게 디지털 치료제예요. 기존의 디지털 헬스랑은 좀 틀리죠. 일반은 같아요. 일반은 같지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고요. 세 번째는 의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받아야 된다로 바뀌었을 거예요. 기존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받는 게 유리하죠.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승인을 받아야 의사들이 좀 믿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오화가 아니라 이제 엔드로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그런 디바이스와 앱만이 의사의 처방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건강보조식품 같은 그런 느낌의 디지털 헬스 시장을 아예 전문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향후에 좀 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좀 아직 좀 먼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텔레비전에 저는 사실은 이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나 디지털 헬스 이걸 저는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사실 반대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너무 찬성하는 사람들을 더 싫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광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만인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 약을 주지 말고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해 주세요. 뭐 이렇게 광고 많이 하는데 사실 되게 뚱뚱하신 분이 병원에 찾아올 때는 그 운동 이거 안 해보셨겠어요? 다 하다 안 돼가지고 약이나 먹겠다고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앱 써보세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비만이라는 걸 병적으로 치료하면 적극적으로 약을 처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괜히 그 약 처방 안 하고 앱 처방했다가 그냥 치료 시기만 놓쳐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디지털 치료제 저는 원격 모니터링 개념으로 찬성이지만 이 디지털 치료제가 뭐 대단하게 무언가 할 거다 이렇게 과장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건강관리 앱이나 할 수 있는 영역 무작정 이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영역까지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할 것이며 어느 영역까지는 약을 할 거냐. 자, 이건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만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현재는 IT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하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이 저도 많이 찾아와요. 앱 기계 만들었고 교수님 이거 임상 연구 안전성 확보됐고요. 승인 받았습니다. 처방해 주세요. 아, 처방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 콜레스테롤 약도 A, B, C, D, E, F, G 여러 종류의 콜레스테롤 약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콜레스테롤 약에 따라 제약회사분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 약의 경쟁을 뚫고 앱이 들어오려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아, 그게 여기 내용이네요. 요약을 한 건데 저는 디지털 치료제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사람 같은데 아니고요. 전 디지털 치료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낙인이 찍히는데 이게 반대거든요. 그 디지털 헬스나 디지털 치료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기존 약물에 비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이용해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장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 코비드 19도 그렇지만 약을 개발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리고 검증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인 건데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걸 왜 장점으로 자꾸 부각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자기들은 뭐 왜 그러냐고 하면 어, 개발 기간이 짧으니까 빨리 검증하고 현장에 적용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된다. 이걸 이어지는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료진들은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니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이 가능하다. 이건 장점이 아니고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곧바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이 가능한다. 이거는 의료진이라면 절대 생각할 게 없는 내용들이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부작용이 적다. 부작용이 적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작용이 적으면 효과도 없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다. 예, 이거는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리월드 데이터의 분석의 근간이 된다. 분석은 좀 다른 영역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약물 치료 거부하는 환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비만약, 살은 빼고 싶은데 비만약을 싫어요. 뭐 그러면은 뭐 운동 한번 권장해 볼 수는 있지만 약물 치료 거부하는 환자한테 약물이 필요하면 끝까지 설득해야 되는 게 의료진의 역할이고요. 약 먹으라고 설득하는 게 의료진의 역할이고요. 약이 정말 필요 없는 사람한테 약을 쓰겠습니까? 그런 환자한테는 디지털 치료제는 처방하겠지만 괜히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뭐 저는 그래서 이거 뭐 그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뇨병 관리 앱 만들고 이거 이용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 쇼닥터라 부르거든요. 이게 뭐 똑같아요. 뭐 너무 광고하는 거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되는 거고. 그리고 환자가 실제적으로 관리라고 능동적으로 건강 관리에 참여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장점이긴 한데 6개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산업계가 주장하는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의료계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의료진 분들이 잘 모르시면 또 금방 들어요. 그래?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 PGHD 개념에서는 의료진들의 이 명확한 개념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안 되고 명확한 부분 반박할 부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정말 이제 PGHD 개념이 된 거고 산업계 영역 하는 것처럼 뭐 무조건 IT 발달했으니
그 IT를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보수적이야. 아, 아직도 의사 간호사는 꽉 막혔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꽉 막힌 게 아니라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디바이스와 플랫폼과 메디컬 피드백이 메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의 모니터링 개념에서 PGH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와는 별개로 제가 뭐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965년, 91년도에 미래를 예상한 것처럼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류를 어긋날 수는 없어요. 받아들이긴 해야 되지만 받아들이기 전에 일반인이 아니라 산업계 사람들이 아니라 의료인들이라면 정말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결국은 이제 의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자,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가장 처음 드는 질문이긴 한데 이거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읽어보면 IT 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 의사의 영역을 대체할 것이다. 제가 아까 아스마폴리스 천식기 보여준 것처럼 일정 부분 의료의 역할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역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선별하고 검증하고 입증하는 것들은 의료진들의 역할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걸러내자는 얘기죠. 굉장히 좀 그죠? 예, 아나키 문제도 있었고 그 예방접종 부작용 없죠. 부작용이 있다고 이해하는 얘기 머리둘레가 큰 사람이 이러면 저는 치매 절대 안 걸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있어서 의료진들의 역할은 어떤 의료기기나 앱이 나왔을 때 과연 그 앱이 의료진의 의료계에 적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한가 자, 이 앱을 쓰면 정말 살이 잘 빠지는데 한 달 사용료가 300만 원, 3천만 원 이런 말이 안 돼. 이런 것들을 검증해 주는 게 의료진의 역할이고 이런 역할로서의 의사 간호사의 역할이 이제 새로 부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좀 많이 더 확립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디지털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WHO에서 주관하는 거고 전 세계 30여 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큰 집단입니다. 디지털 헬스를 주로 연구하는 집단이고 이 근거 및 평가 부분을 세 가지가 아니라 7가지로 나눠요. 안전성, 질, 유효성, 경험, 투여.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이지상 교수님하고 저도 요 디지털 헬스 클럽 멤버로 가입이 돼 있어요. 멤버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지상 교수님이 잘 돼 계신 분이에요. 어쨌든 30여 개 국가와 WHO 국가에 들어가 있는 근거 및 평가 5가지 분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근거 및 평가 부분은 의료진들이 개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지상 교수님과 제가 포함된 거고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의료진의 장래 역할이다. 단순히 의료진의 영역이 IT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잠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이제 이쪽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원격 진료 PGHD 제공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2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이거 마지막 한 장, 이거 한 장이고요. 제가 디지털 헬스와 원격 이거 죄송해요. 원격 의료 발표 때마다 말 바꾸는데 원래 디지털 헬스케어 PGH 이런 개념인데요. 굉장히 뚱뚱한 아이 저는 사실 비만도 진료 과목에 있는데 저도 좀 반성을 하는 과목이긴 한데요. 비만 있는 아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전통적으로 이 아이에게 밥 못 먹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뜀뜨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바뀌었죠. 아무리 애를 다그쳐도 엄마 아빠가 뚱뚱하고 엄마 아빠가 밥을 많이 먹고 엄마 아빠 식단이 이러면 아이를 아무리 다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가족이 치료를 해야 된다. 텔레비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죠. 건강 프로젝트에서 가족들을 한 그 집에다 몰아놓고 식단을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애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이제 오바마 케어의 영향은 또 한 단계 나아갔죠. 그 아무리 가족을 다그쳐도 학교 밖으로 나오면 교문 앞에 롯데리아, 맥도날드, 피자, 콜라, 패스트푸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그 유혹을 깨우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환경을 바꾸자라는 게 오바마 케어의 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학교 정문 100m인가요? 200m인가요? 300m인가요? 그 이내에 음식점이 못 들어오게 했고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 모든 자판기를 없앴습니다. 콜라 자판기 같은 거 다 없앴고 계단에다가 칼로리 같은 거 붙여놓는 사회적인 성향을 갖다라는 거죠. 자, 오바마 케어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꾸 환자를
치료하고 가족 치료하고 그리고 사회를 치료하는데 실제적으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접근법이 거꾸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를 먼저 치료해야 되고 사회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 가족을 치료하고 그 다음 개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앱을 깔아주고 이 아이들한테 만복을 달아주고 이 아이한테 식단 관련 앱을 깔아 이 아이한테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디지털 스퀘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개념은 사회적인 인프라 형성,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이용해서 이쪽부터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오바마 케어 보시면 오바마하고 미셸 오바마 양쪽 다 사회적인 캠페인 굉장히 성공을 거둬서 실제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소아 아동 비만의 퍼센테이지를 40%까지 낮췄거든요. 사회적인 성향부터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성향으로부터 디지털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아이한테 앱 깔아주고 디바이스 깔아주고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IT 발달에 따라 건강관리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의료진의 생각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자꾸 뭐 갖다 붙이고 앱 깔아 지금 어떤 상황까지 있냐면 핸드폰 중독된 아이들을 치료하는 앱이 나왔어요. 아니, 핸드폰 중독된 아이한테 그 앱을 핸드폰을 다시 건네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웃지만 이 산업계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의사는 역시 보수적이야 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간호사는 또 보수적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죠.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보는 환자가 이제 혈당 기록을 적어온 건데 환자가 이렇게 막 수첩에 적어오는 거예요. 가계부 적듯이. 요즘에 앱 많이 좋아지신 거 알죠? 혈당 체크하면 저절로 올라가요 앱으로. 혈당 저절로 앱으로 올라가고 저절로 올라가서 저절로 높은 거 빨간색 나오고 이러는데 웃긴 건 뭐냐면 편해지니까 환자분들이 자기가 혈당이 몇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잘 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손으로 적어온 사람들이 혈당 훨씬 조절 잘 됩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적고 높고 낮고 생각하는 패턴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들어간 거 조절 안 돼요. 진짜 뭐 당뇨병 앱이 아무리 좋아도 잘 안 돼요. 제대로 조절 못 해요.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편한 앱을 쓰세요. 아직도 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계가 만든 이거에 의료진들의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환자들한테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어떤 식으로 환자가 알게끔 해줘야 이런 게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IT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의료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쪽의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서 이런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공감대부터 형성을 해야 되는 이 부분과 아날로그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디지털 헬스 언젠가는 잘 되고 좋게 될 거지만 우리가 먼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가야 갈 길이 멀고 너무 과장되어 있다. 산업계의 디지털 헬스는 과장되어 있고 이 과장된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의료진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영양사분들은 이쪽에 영향이 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보던 만화인데 이때는 이미 써 있어요. 기계몸 같은 거 없어져야 된다고 미래를 좀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의료진들이 해줘야 될 거는 이제 피상적인 정보에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헬스, 디지털 치료제 가지고 당신의 비만 치료할 수 있어요. 제 의료진들이 봤을 때 그냥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수준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제 올바르게 돌아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뭐냐 도대체 뭐 하란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냐 거의 마지막까지 왔고요. 그 맨 처음에는 이쪽 이지상 교수님도 거의 같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쪽 디지털 헬스랑 이런 IT 분야에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말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을 사실 모든 분들이 갔는데 나중에 이제 간호사 라이센스 간호사 되시고 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료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괴리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뭐 따로 노냐 아니냐 이런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과학은 발달을 의학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하고 경쟁할 거는 아니고요. 그 과학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의료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일정 부분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일정 부분 의료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긴 하지만 새로운 분야가 생긴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옛날에 그 CT, MRI 나왔을 때 의사 없어진다 그랬어요. 맹장을 손으로 재는 것보다 CT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잴 거다. 그래서 의사들은 없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방사선과 의사라는 영역이 새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영역이 돼 있고 더 세분화된 질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서 접근해서 이 과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의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어느 정도 내팽개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산업계에 의존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PGHD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 나중에는 정말 뭐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는 의사들의 역할 대부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디시전 메이킹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기다 하더라도 간호사들의 어떤 디시전을 도와주는, 판단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디지털 서포팅이 아니라 이제 메이킹 역할로 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AI에서 많이 발달한 영역이 영상 영역이에요. 영상 부분은 사실은 현재 그 내분비내과 전문의보다도 방사선과 전문의보다도 기계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영상을 보고 치료의 영역은 또 다른 의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포팅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계속 같은 내용이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일찍 끝났나요? 시간 조절을 33분. 이재상 교수님 말은 잘 안 들리는데. 네, 저 들리시나요? 이제 들립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보이진 않지만 중간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리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PGHD랑 디지털 헬스 케어에 대해서 이제 기본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원 선생님들,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학부생 선생님들은 이제 간호사가 될 건데, 우리가 간호사가 돼서도 이러한 디지털 헬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까지를 이제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흥미로운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와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직접 이제 질의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조금 교수님 전 좀 부끄러운데요 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렇게 채팅을 보내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괜찮고요. 교수님 뭐 서울성모병원 어떤가요? 뭐 아주 기본적인 거 궁금한 것도 이제 이 학생도 이제 곧 취업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은 평소에 일하시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평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을 동안 잠시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온 줄 알고 봤더니 우리 유준 교수님 저 잠깐 튀겼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진지하게 봤는데. 네. 이지상 교수님 말도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네. 네네. 이제 다시 들려요. 네네네.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춰 할 걸 그랬나? 조금 뒷부분을 강조하는 걸 좀 오래 했으면 되는데 네네네.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네네. 아니요. 근데 충분히 원래 좋았고요. 뛰어난 강사는 시간을 조금 10분, 20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여러분의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시험 문제 가르쳐도 두 가지만 있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교수님으로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근데 요즘 평가가 무서워서요. 네네.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저는 말씀하신 게 너무 이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무언가 만든 거에 의료계에서 어떤 가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와닿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당뇨 환자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몇 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해서 보실 텐데 이제 혈당기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음. 최근에는 뭐 연속 혈당 측정기도 네. 나오고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활용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네. 혈당기, 그럼 제가 연소혈당 측정기를 하나 가지고 가. 저도 이번에 리뷰 네. 너무 쓴 게 연소혈당 측정기인데, 네. 연소혈당 측정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디지털 치료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진일보된 디지털 치료제고요. 음. 가장 흠을 잡을 수 없는 게 연소혈당 측정기예요. 아무리 공격적으로 안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해도 이 연소혈당 측정기는 너무너무 가격 빼고는 다 완벽한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실은 아까 제가 혈당 수첩도 보여드리고 혈당 기록도 해봤는데 문제는 패턴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네, 네. 하루에 7번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후, 점심 전, 점심 후, 저녁 전, 저녁 후 측정. 7번을 측정할 때마다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자주 체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측정을 패턴이 잘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평균 혈당은 똑같다 하더라도 신기하게 저녁 혈당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아침 혈당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평균 혈당은 똑같아도.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개별화된 치료에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합니다. 5분마다 측정을 해서 하루에 내내 측정을 하고 이걸 또 일주일 동안 측정을 해줘요. 일주일 동안 측정을 하면 되게 신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5분 동안 24시간 내내 측정한 걸 7일을 딱 그 그래프로 겹쳐보면 이 환자의 특징이 희한하게 나와요. 희한하게 점심 후만 높게 나와요. 어. 희한하게 아침 후만 높게 나와요. 혈당은 똑같은데 평균 네. 혈당 HbA1c랑 똑같아. 이러면 이 사람의 개별 특징이 나오는 거야. 너 점심 때 도대체 뭘 먹길래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커피 아니면 한 너는 잔. 저녁 예, 그렇죠. 근데 네. 보통 외식을 난 점심 때 해요. 그리고 어. 아침에도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이런 개별화된 치료가 가능하게 해준 것이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가 되겠고, 연속혈당 아. 측정기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 이게 네. 문제는 센서가 일주일 가는데요. 센서 하나에 40만 원이에요. 이게는 3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용화가 안 됐던 이유는 가격 문제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소아당뇨 하나요, 해도 교수님? 지금 지금도. 이제 리브레라고 하는 대웅제약에서 나온 것들이 9만 원으로 뚝 떨어지고 센서 가격이 거의 떨어진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갑자기 네네. 대중화가 돼버린 거고, 네네. 사실 이게 소아당뇨 환자 애들 6살, 7살 애들 너무 저혈당 잘 빠져가지고 엄마들이 항상 외부에서 직구 구입하고 이랬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 굉장히 당뇨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 PGHD거든요. 그것도 연소혈당 네네. 그렇죠. 이거 네. 분석하려고 교수들이 내분비내과들이 다 난립니다. 지금 이거에서부터 아. 환자 맞춤형이 나옵니다.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대가분들이 다 그쪽 들어가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해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아. 나중에 뭐 네. 제가 보내드려도 되고 이 연소혈당 측정기는 디지털 치료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좋은 게 될 거예요. 네. 가격적으로. 요즘에 아. 나온 거는 그냥 옛날에는 여기다 꽂거든요. 예, 하나도 안 예. 아파요. 신기하게. 어. 저 네 예. 번 이게 딱 되면은 딱 혈당이 지금까지 혈당이 쫙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게 침습적인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근데 예, 이제 예. 씻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이. 가 됩니다. 생활방수가 돼요. 아, 7일까지 해서 목욕하셔도 괜찮고 수영하셔도 괜찮아요. 피곤 거는. 너무 하나도 안 좋네요. 아프고 그 예, 혈관에 꽂는 게 아니라 예. 이 간질액에 꽂는 거라 가지고 그냥 네. 탁 꽂고. 아, 아, 그렇군요. 아, 이지상 교수님 원래 소아중환자실에 계셨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 찌를 때마다 너무 애기들한테 했거든요. 미안했는데, 네. 오케이.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뭐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안 됩니다. 아, 네네. 저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예, 잘 들려요. 네네. 아마, 여러분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친구 있나요? 지금 카메라 켰다고 깜짝 놀라서. 질문이 비공개로 하나 왔는데요. 아, 네네. 좋습니다. 비공개로 온 거 보니까 이름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아니면 단뜻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유도라는 얘기만 드리고요. 네. 개인적인 건 빼고 IoT 관련 기기와 진단, 치료 기기를 연구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오. 의료기기 회사에서 식약처의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면서 환자에게는 치료가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기 싫어서 의료기기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많고 대중화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환자 교육이나 의료진이 의료기기 회사에 개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죄송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잘? 환자 교육이나 의료진이 의료기기 회사에 개입하는 방법? 제가 지금 요 뜻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면서 환자한테는 치료 효과가 있는 곳으로 홍보를 한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 뭐 홈쇼핑도 많잖아요. 지금도. 불법은 아니고요. 어느 수준을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허가 받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면은 구운 마늘 얘기 나오면 좀 그런가요? 그 건강보조식품 오메가3 예를 들면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약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 정도 용량 가지고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개념은요. 거짓말은 아닌데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광고하는 게 거짓말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운 마늘 그냥 예를 들죠. 이게 간호학과라서 좀 제가 그랬는데 구운 마늘 예를 들면 뭐 그 남자들 막 정력에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력에 좋은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성분이 정력에 좋은 건 맞아요. 정력에 좋은 거는 맞으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실제 남자의 정력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하루에 막 이 정도 용량을 뭐 한두 달 먹어야 한 번에 효과가 있을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그 성분이 효과가 좋은 건 사실인데 광고하는 게 거짓말은 아닌데 실제 효과를 발휘했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이 그거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이 효과는 있는 건 확실하지 입증이 됐는데 그걸 먹고 효과가 있어 이게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식약처에서 무해하다고 판단받아서 치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마 어느 한 부분에 조금 뭐 그런 효과가 있어서 광고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들의 역할이 그런 걸 좀 찝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의료진이 의료기기 회사에 개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여지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산업계 분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산업계 분들이 의료를 잘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힘은 좋은데 방향성이 없다 그럴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그 옛날에 의료기기 박람회 갔을 때 그것도 봤어요. 의료계 중에 그 심근경색을 발견해주는 욕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목욕탕에 누워있으면 물의 파동으로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막 체스트페인이 오면 가슴이 아프면 목욕탕에 가서 물을 받아야 되고요. 물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파동이 막 요동치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잡고 5초 동안 숨을 멈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 5초 있다 심전도가 측정이 되는 건데 아시죠?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이 5분 안에 병원 안 가면 사망인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파동의 심전도가 정확하나 이건 난 관심도 없고 정확하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기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컨셉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요. 산업계는 그냥 힘은 좋은데 기술은 발전했을지 모르는데 방향성에 대해 다 그런 건 아니고 좋은 회사도 많아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된 회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게 무분별하게 의료시장에 나와버리면 정말 환자들의 건강 오히려 이지산 교수님 또 끊기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답이 여쭤본다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예, 여쭤본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예, 예, 의료정보학 예. 교실이 있고, 이제 그런 센터에 이제 간호사들도 있을 건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임상에 간 다음에 그런 정보화실이라든지 이런 걸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 죄송해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못 들었는데 다시 네네네. 말씀.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임상에 갔다가 병동에 있다가 나중에 정보화실에 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께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신 아니면 같이 일해 본 간호사들 중에서 어떠한 역량들이 좀 필요한지,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거나 주의 깊게 공부하면 그런 이제 역할을 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조금 보신 대로 느끼신 대로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이 질문은 그 이지상 교수님한테 들으셔야죠. 이지상 교수님이 소아중환자실에서 되게 오래 일하시지 않았어요? 4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고 지금 지금 뭐 간호학과 교수로 계시지만 네네. IT 영역에서 제가 보기에는 몇 안 되는 그 임상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교수님이 답해 주셔야죠. 제 답은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듯이 간단합니다. 제 답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충분히 백업하시려면 간호학과 학문에 당연히 집중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일단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T 영역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구별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의사로 예를 들게요. 의사분들 중에서 저같이 IT하고 의료 정보 하는 분들이 의사랑 임상하고 IT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임상이 80%고 정보는 20%입니다. 저는 임상 특화로 돼 있는 사람이고 그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IT 50%, 임상 50%이 친구들을 되게 많이 부러워하는데 이 친구들 제가 보기에는 부러워할 거 아니고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아무 영역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을 50% 한다라고 하는 거는 코디네이터로서 중간자적으로 역할은 잘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트렌드는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가 된 다음에 상대방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중간에 어설프게 코디네이터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도태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상을 하실 거면 임상 쪽에 올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저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입상 교수님은 당연히 지금 교육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뭘 하든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게 가능한 거고요. 네. 어설프게 양쪽 중간 이런 거 지금 뭐 본과 지금 4학년이신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저는 뭐 일단 국가고시부터 붙여야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선 간호학부터 열심히 하고 그럼요. 임상을 네, 마스터한 그럼요. 다음에 이제 ICT에 그럼요. 관심이 있으면 추후에 이렇게 집중을 하여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출근해서 이제 죄송하네. 네. 근데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예, 예, 예. 잠시만요. 최근 다행이네요. 최근 코로나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허용되지는 않지만 보호구 착용 등의 문제로 의료진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구분해서 화상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실제적으로 현재는 원격 진료는 아니지만 원격 상담과 전화 처방이라고 하는 게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지금 네. 이제 코비드-19 같은 이 응급 상황에서는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 현재 이런 지금 코비드-19 같은 상황에서 저도 그렇고요. 지금 처방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됐고 사실 의료진들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현재 원격 진료 현재 허용됐어요. 한시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격 진료 디지털스라고 지금 이 응급 상황에서 생기는 원격 진료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의 건강관리 개념에서의 접근이 맞는 거고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 진료와 원격 진료는 환자의 건강관리가 아니라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옮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냥. 건강관리 개념이 아니고 병원에 왔을 때 옮는 거 막으려는 그 전염의 그 감염을 막으려는 것 그리고 의사를 포함한 것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존의 원격 진료와 현재 허용된 원격 진료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원격 진료긴 하지만 개념이 다르다. 다른 이야기다. 네, 너무 당연히 의료진 보호해야 돼요. 답변 감사하다고 지금 또 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네네. 예. 네.
그래서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김원성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실은 평소에는 대장님이라고도 부르는 사실은 우리 의료 정보 쪽에서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잔다르크와 같은 엄청 멋있는 교수님이신데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이렇게 편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카메라와 마이크 켜시고 감사의 인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예정대로 11시 20분에 다시 이제 학부생들은 만나고 대학원생들은 12시 20분에 만나서 오늘 특강 들은 거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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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